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공학을 전공했는데요. 환경 공부를 하려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학위는 대기오염 가지고 섰습니다. 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박사 논문은 유기농업 가지고 썼는데 또 생각이 바뀌어서 농업이 아니라 농촌 쪽을 좀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호주에 가서 퍼머컬처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됐고요. 그 이후에 소개받은 대로 풀목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아주 잠시 정미창 선생님하고 같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 회사를 창업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주식회사 이장이라고 하는 회사여서 회사인데요. 마을 컨설팅과 관련된 일을 10여 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주로 가서 소개 잠깐 나온 대로 로컬 푸드, 그다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경제 이런 분야에서 계속 일을 했고요. 잠시 대학에 잠깐 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는데 역시 대학은 잘 안 맞아가지고 다시 현장에 있으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석준 선생님한테 이제 오늘 행사에 기조발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농촌과 청년의 이야기가 조금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주제에 아주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은 그런 이야기들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에서의 청년들의 이야기니까 우리 농촌의 현실부터 조금 봐야 될 텐데요. 아무튼 농촌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2020년 자료인데요.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일정 비율 지금 계속 존재하고 있고요. 하나의 우리 사회의 경향으로 이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귀농하는 인구보다는 귀촌하는 인구가 점점 많아졌고요. 맨 밑에 보시면 귀촌 인구 중에 이 부분이 지금 30대 이하의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겠다는 청년들보다 그냥 농촌에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전체 귀촌 인구 중에 지금 50% 가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 데이터가 예를 들면 경기도에 있는 화도읍으로 동에 살던 청년이 화도읍으로 이사를 해도 이 데이터에 잡혀요. 화도읍 같은 데는 이제 아파트가 많잖아요. 거의 도시라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아마 이 경향은 농촌에서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현실이 그러면 녹록하냐라고 하는 건데요. 2인 농가의 평균 소득은 3,900만 원인데 도시가구의 74%밖에 안 되고요. 농업을 안 하는 이유는 이 통계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농업 총수익은 3,600만 원인데 농업 경영비가 2,400만 원이니까 낙농도는 1,200만 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용돈 할 돈 비용밖에 안 되는 상황이 농사를 지을 때 지금 평균 소득률입니다. 사실 이 점을 청년하고 연결시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전통시장과 관련된 일도 잠시 했었는데요. 전통시장에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청년몰 이래가지고 많이 이제 활성화 시켰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청년을 위할 거면 장사가 잘 되는데 집어넣어줘야지. 망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넣어주면 이게 청년을 위한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청년들한테는 농사를 져라라고 하는 게 이 데이터로 보면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을 잘 버는 농민들은 없느냐? 억대 매출을 올리는 농부들이 있고요. 이 농부들은 이건 매출입니다. 순수익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 그 농가들도 2.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계 자료를 보고 뒤로 계산을 했더니 농지가가 싼 전남에 가서 한 5천만 원 정도 밭작물로 순소득을 올리겠다 그러면 1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야 되고요.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지금의 지가가 올라간 상황하고 맞물려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 측면에서 보면 뭔가 외통수에 지금 들어와 있는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서 더 이상 젊은 농부들을 만들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농촌 경제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일단 농업 부분 따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8한개 농업 총수익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비가 회색이죠.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등락폭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비슷한 경향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 물가에 따라서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는 지금 주황색인데요. 밑에서 제자리에 있죠. 그 얘기는 뭐냐? 물가는 올랐는데 실질적인 농업 소득은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향은 농가 전체를 본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금액은 올라가긴 하죠. 농업 부분에 농업 외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파란색, 회색 비슷하게 물가에서 연동되고 있고요. 주황색이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가들의 소득에 있어서도 지난 30년간 뭔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물론 최근의 데이터가 조금 이제 튀고 있죠. 이건 경향을 조금 더 봐야지 될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보신 자료에서 농업 데이터는 주황색이 거의 직선이었는데 얘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농업의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서 경작지의 면적을 늘릴 수 있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엔 한계가 있겠죠. 한데 우리 농정당국도 경작지를 넓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예전에 꾸준히 해왔었는데 2005년까지 호당 경지 면적은 늘다가 그 이후로 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놓고 어느 보고서에 봤더니 농림부 쪽에서는 2000년부터 시작한 고품질 농업 정책이 먹히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규모를 늘려도 더 이상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겠죠. 왜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 규모가 확대돼서 경비를 줄이려면 경작지가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지 특성상 새롭게 나오는 토지는 한계 농지라고 해서 농사짓기 어려운 토지부터 나오죠. 그러다 보니 한 곳에 모아 놓을 수가 없고요. 그거보다도 큰 이유는 농업 작업의 특성상 한 시기에 노동력이 집중되는데 경작지를 넓히고 특히 한 가지 작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노동력이 집중되고 자신의 노동력만 가지고 감수가 안 되니까 또 사람을 사야 되고 그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기계화로 해결할 수 있지만 기계화도 여전히 돈이 필요한 일이겠죠. 비용이 나가는 일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경작지를 늘리는 거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또 우리가 농촌에 오면 소득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평균 데이터는 도시에 비하면 지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도 농촌에 살지만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세대별로 이렇게 분석을 좀 더 해봤는데요. 지금 전체 평균은 농촌 가구가 작은 걸로 보이지만 도시 가구 4인 가구 40대와 농촌 가구 40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시 가구 4인과 농촌 가구 4인을 비교하니까 농촌 가구 4인의 소비 지출이 훨씬 많았습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텐데요. 아이를 키우려면 부부가 차 2대가 있어야 아이들 통학이 가능하고요. 도시가스 같은 거 없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살면 온양온천도 가고 춘천도 공짜로 다니는데 농촌에는 그런 혜택이 없죠. 자기가 급하게 병원 가려고 그러면 택시를 다 이용해야 되고요. 이런 일종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막연하게 농촌에 들어오면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투성기 정도 작업하는 정도 이 정도가 절약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촌 경제 또는 농가 경제를 낳게 조금 더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들이 지금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농촌에 이렇게 소비 지출이 자꾸 늘고 있는 건 뭐 활동 공간이 확장됐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이유겠죠. 에너지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에너지 또는 뭐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전환해야 되는 에너지 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변화 속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농촌에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요. 1930년대에 농촌 지역의 65% 정도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지금 20%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농촌 지역이라고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데이터가 더 낮게 나왔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도 살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경향은 전업 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겸업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2020년에는 지금 60%밖에 전체 농가 중에 60%가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도 다시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세대별로 조금 끊어봤는데요. 30세 이하는 농사를 막 시작해서인지 전업 비율이 높습니다. 진한 게 전업 비율이네요. 60세 이상은 전업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뤘거나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세대 30세 이상부터 60세 이하까지는 전업 비율이 50% 이하인 거죠. 그러면 결국 결론은 농사만 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겸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뭐 경험농이 늘어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농사만 가지고 이제 농촌에서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거죠. 제가 논산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잠시 했는데요. 그때 논산시는 딸기 가지고 이제 귀농을 하라고 많이 권유를 합니다. 딸기가 이제 면적당 매출액이 꽤 높은 작목이어서 하우스 200평 하나당 약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하우스 5개 1,000평 정도에 만들면 1억 정도 매출이 나올 거고 한 50% 정도 경영비를 쓰면 5천만 원 정도가 순수익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진입을 합니다. 근데 딸기 농사라고 하는 거가 1년 농사가 아니고 18개월 농사라서 딸기를 출하하면서 다음 딸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그 정도 규모의 부부의 합산 노동 시간이 하루 40시간을 넘어갑니다. 거의 잠을 안 자고 작업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1년 농사를 짓고 나면 부부가 회의를 하죠. 아이들이 건사가 안 돼서 집안일을 돌보지 못해서요. 그리고 결론은 부인한테 읍내에 있는 식당에 취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인은 이제 식당에 취직하고 어느 정도 소득을 얻고요. 남편은 하우스 5개 농사를 짓죠. 혼자 지을 수 없으니 외국인 노동자를 사가지고 1년 농사를 짓니다. 1년 농사 지은 것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하우스 2개 혼자 지은 거하고 같은 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오히려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하우스 2개의 농사를 겸업을 가정하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 우리의 농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겸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농촌에 많으냐? 농촌에서 살아야 된다면 그래서 1000명당 일자리만 비교해 보시면 동부가 이제 도시 지역이겠죠. 동부보다 읍면부에 일자리가 많은 걸로 보여지지만 그 일자리 중에 농림업 일자리와 건설 제조업 일자리가 대부분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농촌에서 살기 참 어렵다. 그런 청년들이 지금 농촌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농촌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고요. 또 하나는 식량 위기이고 하나는 지방 소멸 위기, 농촌 지역의 지역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는 조금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후 위기는 온난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온난화 속에서 예전에는 뭐 2100년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저희 세대는 아주 먼 미래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 일이니까
그 전에 뭔가 대안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이 1.5도씨에서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씨가 올라가면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생길 거고 그때 각성을 해서 대기 중에 온난화가스 양을 줄이자라고 줄인다 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실천하려고 정부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2030년까지 45%를 온난화가스를 감축해야 되고요. 2050년에는 자연 상태에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량과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같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여러 나라가 받아들이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그렇게 대응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전환돼야 되니 일자리가 생길 거고 하지만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포용하자. 그래서 불평등 해소라고 하는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재인 정부 때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약간 수정 원자력 발전소에 조금 긍정적이어서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그린 뉴딜 정책에 의하면 2025년까지 73조 4천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투자하면서 65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데 이런 거죠. 교통, 그러니까 수송 분야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네,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일 먼저 생각나시겠죠. 한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은 이동의 수요를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 전에 또는 지방선거 전에 나왔던 프랑스 파리의 정책 같은 경우가 15분 도시 이런 것들을 표방했죠. 이제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가까운 거리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공간 정책까지도 이 기후위기 정책과 맞물려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린 뉴딜엔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 그냥 전기자동차를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시나리오만 가지고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조금 많이 들고 있죠. 그런데 이 기후위기가 식량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해서 식량 위기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것에 또 기름을 부은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식량 공급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다 보니 사실은 식량 위기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인류는 한 3만 종 정도의 3만 명 정도의 종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중이 높은 걸 식량 작물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은 밀보다 콩을 훨씬 더 많이 먹어서 우리는 쌀, 밀, 콩, 감자 이런 것들을 이제 주 식량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의 식량 자급률을 가지고 있고요. 곡물 자급률도 지금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쌀을 제외하고는 자급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자급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기후위기, 식량위기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식량작물에 대한 약사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네 가지 모든 작물에 있어서 종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종 다양성을 확보해서 환경이 변하더라도 기후가 변하더라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이게 돈이 되는 작물만 또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작물만 또는 쉽게 팔 수 있는 작물만 이렇게 전환되다 보니 지금 이 종 다양성이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농업과 농촌이 돈이 별로 안 되니까 사실은 농촌에서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말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마스다 보고서라는 곳에서 이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행안부는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말을 작년까지 안 썼습니다. 그 말을 쓰게 되면
자기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자백하는 꼴이 돼서 그런지 안 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89개 위험 지역까지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요. 근데 올해 들면서 이제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했는지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의 대응 기금을 지방 소멸 기금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게 될 만큼 이제 심각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데 아무튼 이런 위기에 닥쳐 있죠. 한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지방은 소멸되진 않죠. 누군가 살고 있으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마스터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이것의 위험성은 이런 겁니다. 외딴 곳에 몇몇이 살더라도 정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되는 거죠. 한데 점점 인구가 떨어지면 그 비용이 증가돼서 지방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가 파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그 지방 정부의 파산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 계속 그 파산이 도미노처럼 퍼지게 되면 중소도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중소도시도 영향을 받고 동경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가 마스다 보고서 내용인 거죠. 사실 파산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실 그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이것을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자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할 때 인구 증가율,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유소년 비율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 당장 인구를 늘리거나 청년 인구 비율을 높이거나 청소년 인구 비율을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고 또 그 비율은 시군 단위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기금을 먼저 써서 효과가 나는 곳은 어딜까요? 읍이겠죠. 중심지겠죠. 기초지자체. 여전히 변방지역은 계속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겠다. 그러니까 지방의 인구가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이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위기 때문에 고향산업 기부제라고 하는 거가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이 돼서 이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도시도 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 주민이 서초구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북촌 상품권, 북촌 관광 상품권 이런 거 서울시가 만들고 있답니다. 아무튼 이게 농촌 지역에 지금 지방 소멸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도시 쪽도 같이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도도 지방 소멸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농업과의 관계들을 조금 보고자 하는데요. 농업은 사실은 피해자이죠. 기후가 올라가면 그 작목을 계속 재배할 수가 없어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야 되거나 아니면 물론 새로운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하죠. 여하튼 지금보다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위기는 재난,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병해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에 많은 병해충이 죽었다가 사라졌다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기후가 올라가게 되면 겨울에 존재하고 있다가 이른 봄부터 병해충이 심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SF 영화 같은 시나리오도 있죠. 얼음에 잡혀있던 남극이나 북극에 얼음에 잡혀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데 농업은 또 가해자이기도 한데요. 피해자이자 가해자인데요. 세계 농식품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온난화 가스가 26%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이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는 농업 부분도 지금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배출 기여도가 크진 않습니다. 3.4%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회가 다 이것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농축산부분도 지금 줄이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시나리오 상에는 많이 줄이는 시나리오 A안과 B안이 있는데 농축산부분은 A안, B안 똑같이 그냥 적정량을 줄이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온난화가스도 줄이고 그다음에 농촌에서 쓰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그림만 보여드리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전력이죠. 이게 지금 석유입니다. 2018년 현황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화석 연료로 쓰던 트랙터를 전기 트랙터로 바꾸겠다. 이 얘기인 거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건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연료도 전환하고 영농법, 온난화 가스가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영농법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우리 되새김 동물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나와서 그놈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축 관리 부분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저 부분에 있는 메탄가스를 줄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고기를 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고기를 덜 먹는 일을 하는 예산보다 메탄가스가 덜 나오는 사료를 개발하는 데 예산을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심지어는 소 품종도 개량하겠다는 연구를 농촌진흥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지고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 좀 고민스러운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나 생태 전문가가 아닌데 이분은 노동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과 같은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계속 살 것인가 이런 큰 이야기에 우리가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데요. 농업은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시민단체인데요. 퍼포밀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토양에는 유기물질이 존재하고요. 이 토양에 있는 유기물질은 광합성에 의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유기물질로 바뀌어서 토양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질로 바꾼 다음에 토양 안에 집어넣게 되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토양 안에 가두는 셈이 되는 거죠. 그 노력만 하더라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매년 전 지구상의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4%가 아니고요. 0.4%씩만 올려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토양은 그걸 잠가놓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 아까 보셨던 시나리오에는 이 부분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농법을 쓰고 있지 않다는 이유죠. 그러니까 기계로 다 경작할 거다. 트랙터가 와서 다 갈아버릴 거다. 그러면 토양에 있는 유기물질들이 만들어지더라도 다 대기 중으로 올라가니 그 효과는 제로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법을 지금 수준으로 그냥 놓고 다른 농법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지금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제가 호주에서 공부했던 퍼머컬처라고 하는 것이 화석연료를 덜 쓰는 방식으로 그리고 토양 안의 유기물질 함량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농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무언가 삶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서 최근에 사실 퍼머컬처와 관련된 저한테도 강연 주문이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제만 하더라도 제가 방배동 카페 골목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카페에서 그 카페 사장님이 비건 레스토랑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됐다면서 주변에 있는 카페 사장님들을 모아가지고 강의를 하게 돼서 거기 갔다 왔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점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퍼머컬처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아마 뭐 이번 행사에서도 관련된 발표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 기후위기와 농업은 이런 관계에 있고요. 또 기후위기와 그럼 지역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건데요. 유창복 씨라고 성미산에서 마을 만들기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로컬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되고, 로컬 중심으로 이거 무언가 일을 만들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사실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뭐 ESG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로컬리즘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 이걸 로컬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후위기와 우리 지역도 무언가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로컬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뭐 마을에 대한 풍년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로컬에 대한 풍년이다. 이제 많은 일들을 앞에다 로컬을 달고 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들도 많이 늘어서요.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모아서 이것을 비즈니스와 연결하는 그런 앱, 플랫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다양한 일들을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위기가 중첩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중첩된 위기가 서로 간에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첩되어 있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농업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위기 모두 농업과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중첩된 부분이 다 농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새로운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상상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다시 또 되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사를 많이 했거든요. 훌륭학교에서 있느라고 홍성에 살았다가 춘천에 갔다가 하여튼 지금까지 지역을 바꾼 건 6번, 이사를 한 건 9번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살다가 충남 서천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큰아이 자전거를 사가지고 서천으로 이사를 했죠. 그래서 큰아이 자전거에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그걸 서천에 있는 자전거방에 가져가서 바람 넣고 코크를 끼워달라고 했어요. 이거 공짜로 해주는 AS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거를 공짜로 해주면서 뭐라고 투덜투덜 대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서천 읍에 사시는 분들이 20분 거리에 있는 이마트에 가서 자전거 사갖고 와서 이것만 해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는 곧 망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천군에 갔더니 이 아저씨가 아직도 자전거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생각해봤더니,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건물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웠겠죠. 하동에서 녹차하는 마을에 마을 계획을 세우러 들어갔는데요. 농가들 인터뷰를 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녹차로 돈 벌어서 술은 어디서 드세요? 그랬더니 하동읍이 아니고요, 광양시, 이렇게 답을 하셨고요. 혹시 농산물은 어디서 사세요? 그랬더니 진주 이마트. 혹시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이 마을의 녹차 농가 40%는 진주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녹차박물관 체험관을 짓겠다고 하동군이 10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돈이 벌린다면 그건 하동 농촌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도시로 더 빠져나가고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비단 농촌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한옥마을 옆에서, 전주 한옥마을 옆에서 했는데요. 가장 핫한 사업이죠. 저 한복을 빌려주는 거예요. 제가 조사했을 당시 저것을 빌리는 돈은 한 8천 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저 한복은 7만 원에서 8만 원짜리가 들어와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20-30번 빌려주면 뜯어지거나 해지는 거죠. 그런데 저 한복은 누가 만들까요? 어디서 만들까요? 조사해봤더니 서울의 광장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저 한복을 빌려 입으면 또 일부의 돈은 서울의 광장시장으로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남부시장 옆에 있는 영세하지만 한복을 만들고 계신 할머니들이 계셔서 그 할머니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한복을 얼마에 만드세요? 했더니 15만 원에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15만 원을 드릴 테니 체험용 한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15만 원에 사서
차액을 도시재생 사업비로 넣고 7, 8만 원에 체험하시는 분한테 넘겨서 이게 효과가 나면 무언가 대안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본 거죠. 할머니가 조금 생각하시더니 안 할란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내가 한복을 40년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서 돈 벌려고 저런 옷은 안 만들란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저 옷은 한복이 아니거든요. 고무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한 개를 얻어가진 것 같았죠. 아니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서 전통 문화가 남은 걸까, 자존심이 남은 걸까, 돈이 남은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에선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돈이 없는 걸까? 돈이 없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안군의 1년 예산을 진안군 인구로 나눴더니 1,700만 원입니다. 4인 가구가 살면 사실은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으로 쓰면서 이만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농촌에서 관광을 한다고 이렇게 벽화를 그리죠.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사진도 찍고 이럴 거라는 거겠죠. 그런데 저 벽화를 그려준 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는 단열이 안 돼서 겨울을 전기장판 갖고 그냥 나죠.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막 벽화를 그려주고 있는 걸 보는 그 할머니의 심정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일들도 일어나죠. 무주는 태권도의 도시고요. 그래서 읍내에서 보이는 저 산 위에다가 로봇 태권브이 동상을 만들겠답니다. 30억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왜 만드냐고 물어보면 저걸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 그러면 읍내 식당이 장사가 잘 될 거고, 그러면 지역이 잘 사라지고 일자리도 생기는 거 아니냐, 이게 답입니다. 네,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무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더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2017년에 일본에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하러 갔는데요. 거기에서 히가시오미 씨라고 하는 공무원이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 표는 지역 회계라고 하는 표입니다. 우리 회사들이 회계 장부를 정리하듯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1년 동안 총 들어왔던 돈과 나간 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돈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고 있는 돈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돈이 얼마이고 나간 돈이 얼마인데 어느 분야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 봤더니 일반 소비 부분에 있어서 인근 도시에 나가서 많이 지출을 하더라. 에너지는 거의 전적으로 외부에서 사오더라.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는 게 지역 경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 회계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 정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다른 관점으로 지역을 쳐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관점으로 보면 아까 지역이 어렵다, 농업으로 농촌 지역이 어렵다, 농업으로 돈 벌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농부들은 농업 외 수입,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가의 경제 상황을 좋게 하려면 어쨌든 이쪽 부분을 늘려야 되는데 아까 경작지를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 다들 겸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것을 나은 방법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한데 농업경영비를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 소비 지출을 줄여야 할 텐데요. 이 소비 지출을 줄이는 거가 이제 농촌 생활이 도시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점점 줄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자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민 A한테는 겸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지만 다른 주민 B한테는 그 주민이 생산한 거를 도시에서 구할 때보다 싸게 구할 수 있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농촌에 굉장히 많아지면 농촌에서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농가 경제 상황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점이 정말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가능성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대료라든지 투자비가 적게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게 땅값이 싸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점심 장사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임대료가 비싸면 그 엄두도 못 내죠. 또는 요일 장사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나는 주말만 하겠다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 일들의 가능성이 농촌 지역이 훨씬 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농촌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에서 창업한다고 가정할 때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고 소득 수익으로 얻어야 되는 게 얼마니까 하루에 몇 시간 내가 장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고 흔히 말하는 찌라시를 돌려야 되고 뭐 이렇죠. 근데 사실은 농촌 지역은 거의 빤하거든요. 사실 또 간단한 홍보 수단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고객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감소됩니다.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소비자가 직접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이죠. 공동육아입니다. 그래서 읍내에 어린이집들이 있지만 조금 외곽에 있는 마을은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그러면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육아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월급을 받는 교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학부모가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나와서 아이들을 돌보게 되니까 비용은 낮추고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하나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일은 조금 더 획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동네에 있는 식당인데요. 요일 식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유부업이라고도 부르는데 기능적으로 보면 요일 식당이죠. 요일별로 셰프가 바뀌고요. 그래서 그 바뀐 요리사가 특성 있는 요리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날은 한국 가정식, 화요일 날은 일본 가정식 이런 식의 요리를 하는데요. 저희 동네에는 스파게티를 만드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주민들은 스파게티를 먹어야 되겠다고 하면 수요일 날까지 기다리죠. 수요일 날은 이탈리아에서 살다 온 분이 스파게티를 만드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가는데 스파게티를 먹으려고 그 식당에 수요일 날 앉아 있으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월요일 날 셰프와 그 지인들, 이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화요일 날 셰프와 그 지인들,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농촌 지역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우리가 접근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첫 번째는 정석이죠.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딸과 관련된 문제였죠. 딸이 초등학교 때 가야금을 방과후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갔더니 방과후학교에 가야금반이 없는 거예요. 가야금을 더 배우고 싶다는데 도시 같으면 학원이라도 보내겠는데 이제 농촌 지역은 그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하던 방과후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학교 선생님은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만나질 않더군요. 교장 선생님끼리만 1년에 2번 만나더라고요. 이런 얘기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끼리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조금 나누다가 그럼 한번 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해보자. 교육청을 갔더니 이런 일에 관심이 많은 장학사를 만나게 됐어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꾸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뭘 해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5천만 원만 만들어주세요. 그럼 알아서 할게요. 그랬더니 5천만 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는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하나에 방과후 학교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센터를 학부모들이 운영하는데 고3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라고 하죠. 학교도 좋아졌죠. 선생님들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자비리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걸 비즈니스화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수요를 확인하고 사업에 진입하는 겁니다. 홍성군 홍동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빵을 아이들이 많이 먹으니까 아이들이 먹는 좋은 빵, 건강한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수요가 확인이 된 거고요. 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빵집을 만든 거죠. 그런데 빵집을 만들고 났더니 빵만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냉장고 몇 개 갖다 놓으면 농산물도 팔 수 있어서 지금은 음료, 빵, 농산물 이런 걸 파는 조그만 매장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수요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내가 잘하는 곳으로부터 지역에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 신문기자가 귀농을 했는데요. 무작정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을 사무장이라고 하는 일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서 지나가는 말로 그냥 잘하는 걸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월간지를 창간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월간지이고요. 이 신문은 누가 누굴 때렸다, 사기쳤다 이런 소식을 실지 않습니다. 유용한 소식, 훈훈한 이야기 이런 것만 나오는 신문이고요. 이 신문이 처음엔 돈이 안 됐죠. 자원봉사, 동아리 이런 형태로 계속 운영이 되다가 이걸 몇 년 했더니 완주군에 있는 웬만한 이야기는 여기서 다 수집해가지고 있고요. 좋은 사진도 여기 다 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완주군이 플랜카드 디자인도 여기다 맡기고요. 자료집도 여기다 맡기고요. 무슨 보고서 찍는 것도 여기다 맡기고 그래서 심지어 군의원이 군정 질의를 하는데 왜 군청에서 하는 모든 걸 여기다 다 맡기냐 이런 질의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지역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완주군이 공동체 미디어 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지금 그 센터를 이 협동조합에 지금 위탁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청년들 7, 8명이 상근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지역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 비즈니스로부터 시작한 일들이 조금 더 규모를 갖추거나 본격적인 사업을 해야 되면 사회적 경제 쪽으로 발전을 시키면 되겠죠. 근데 요거보다도 또 한 걸음 더 나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역의 공동의 자산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을 만들지 않으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대에, 토지대에 계속 뺏기게 되니까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일본이 우리를 합방하기 전에 민유라고 하는 토지의 소유 방식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사유와 공유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전에는 민유라고 하는 토지 소유 방식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비슷하게 그 개념과 비슷하게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또는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본을 가진 사람한테 많은 이득이 돌아가고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훨씬 더 비중이 높은 나라로 지금 변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으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좀 공동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칼폴라니는 사회적 경제를 얘기한 칼폴라니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게 하는 악마의 맷돌이 있는데 그 악마의 맷돌이 뭐냐면 자본이 노동을 소유하고 금융을 소유하고 토지를 소유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노동을 소유하는 방식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 있고요. 금융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금융을 통해 가지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토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대안들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역자사나 또는 시민자사나 이런 논의들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공간들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이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지원하고 시민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일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로컬리즘 액트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이걸 원활하게 하는 법률까지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한데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연미동 쪽인데요. 총 거의 30억에 가까운 건물을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이 모아가지고 시민 자산화했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아마 이따가 우리 김지영 선생님이 말씀하실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전에 우리 농촌 지역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험 위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지역경제 순환이라든지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든지 지역 자산화를 조금 얹히면서 지역 전체를 조금 묶어내는 일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이 묶어내는 데 있어서 농촌이니만큼 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놓고 이것을 묶어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 얘기로 이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볼까 싶은데요. 사실 저는 2010년부터 한 4년간 완주에서 청년 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희 동네에도 이제 청년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생겼고 또 여러 지역에서도 다양한 청년 활동들이 일어나서 이제 낚아질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청년 학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을 상대로 사실 청년 학교를 했었죠. 근데 계속 지역사회에 살면서 청년들을 봤더니 다 같은 청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부모의 자산을 잇는 청년들이 있죠. 부모가 농장,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잇겠다고 들어오는 청년들이고요. 그 청년들 중에 누구를 만났더니 자기를 금홈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금수저가 아니라 금홈이. 금수저는 도시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수저로 밥을 떠먹으면 되는데 금으로 만든 홈이긴 하지만 계속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홈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던데요. 아무튼 그 금홈이 종류 그 부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살고는 있지만 가까운 도시에 직장을 얻어가지고 출퇴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은 농촌에 큰 관심은 없어요. 언제든지 환경이 허락한다면 도시로 나가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역 내 교류를 하거나 이런 일은 드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도시에서도 직장을 못 구하고 지역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도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다른 기회를 찾아서 도시로부터 이주한 청년들이 있고요. 또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또는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다가 농촌에서 이런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소셜한 이런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에 있는 청년들을 한 5가지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막 정확하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로카레지나에 나와 있는 이 로카를 바라보는 관점 5가지가 있는데요. 행정 단위로서 그냥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동이 그렇죠. 무슨 동 그럴 때 내 생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택배 주소일 뿐이잖아요. 네, 이런 단위로서의 로컬, 촌스럽고 낙후하다고 생각하는 로컬,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로컬, 자금 지원이 많은 로컬, 외국 사례를 모방할 수 있는 로컬, 이렇게 5가지로 사람들이 로컬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과연 이 청년들은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예전에 어느 지역에 청년 지원 사업 자문해달라고 제가 갔었는데요. 농협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빌려가지고 이 공간에 뭐 만들지 대충 예상되시죠? 네, 공유 오피스, 카페, 공유 부엌, 숙소 이런 걸 이제 만들겠죠. 이 공간 계획을 한 이 지방 대학의 교수가 다 얘기하고 나서 여기서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여기서 농산물 패키지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끝에 그렇게 여기서 디자인을 하다 보면 세계적인 디자이너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친구들은 여기에 올까? 그런 일을 하려고 농촌으로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볼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지역, 로컬이라고 하는 것을 체감한 사례는 이렇습니다. 제가 퍼머컬처를 이 마을에서 배웠는데요. 호주 크리스탈 워터스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70여 개 농장이 노랗고 주황색이 하나의 농장이고 저게 3,000평에서 5,000평쯤 되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땅을 사서 개인 농장을 분양해주고 나머지는 공유지로 만들고 이 농장을 꾸미고 마을을 조성하는 걸 다 퍼머컬처 원리로 만든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퍼머컬처를 배우러 갔는데 호주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겠죠. 그리고 마을 투어를 하는데 빵을 먹었죠 제가. 근데 마을 투어를 하는데 마을에 빵집이 없어요. 저는 생태마을이면 당연히 자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들이 먹고 있는 빵마저도 자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안에 빵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마을에 빵을 만드는 곳은 없나요? 그랬더니 없답니다. 그래서 속았구나. 잘못 왔구나. 생태마을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었구나. 그냥 어차피 왔으니 퍼머컬처 그냥 배우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 마을 옆에 멀렌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다운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견학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길을 돌아다니는데 이게 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이 파견 나온 은행이고요. 뭐 농촌지역이니까 이런 게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근데 가다 보니 생협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볼까 그랬더니 뭐 굉장히 신선하고 이런 뭐 과일에서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고요. 내가 먹었던 빵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그래, 지금 같은 현대사회에서 100% 자급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러면 지역과 이런 것들을 나눠야 저 마을도 존재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갔더니 신협이 있었어요. 근데 찌그러져 가는 건물에 어르신 한 분하고 캐셔가 있었고요. 그 옆에 봤더니 뭐 이상한 사무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무실의 간판을 보면 로컬 에너지 트랜스퍼 시스템 이렇게 돼 있죠. 저 에너지를 우리는 익스체인지로 쓰기도 합니다. 바로 지역 화폐 사무실이죠. 그래서 이 멀렌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 지역 자체 신협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어요. 그런데 신협 사무실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신협은 잘 안 되나 보다. 생협은 잘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는 예금하는 것도 신협에서 하고 돈 빌리는 것도 신협에서 해. 중앙에서 파기 나온 은행은 송금할 때만 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신협이 돈 벌어서 학교 운동장에 있는 놀이터 다 바꿔줬고 이 읍내에서 가장 큰 건물인데요. 공회당 커뮤니티 센터죠. 이 센터를 신협이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 거기에 수익은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은행보다 신협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린 동네에 있는 신협이 돈 벌면 뭐부터 하나요? 자기 건물부터 대리석으로 짓죠. 네, 이게 다른 거였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뭐 이게 진정한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죠. 한데 그리고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멀렌이라고 하는 그 다운타운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미국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이 여기에다가 매장을 냈다가 주민들이 거부 운동을 하고 불매 운동을 해서 결국 장사가 안 돼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마을에 가서 느낀 건 크리스탈 워터스라고 하는 생태 마을에서도 배운 거가 있지만 저러한 생태 마을이 존재하려 그러면 지역사회라고 하는 곳이 달라야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태마을 하나를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지역사회가 풍요롭고 공동체성이 높아지면 그런 생태마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가서 하게 된 거죠. 그게 제가 처음 보게 된 로컬입니다. 사실은 로컬은 수도권과 다른 지역을 구별하는 말은 아니죠.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는 말도 아니죠. 서울에도 로컬이 있죠.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나요? 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걸 로컬이라고 부르기보다 인문학자들은 로컬리티라고 하는 새로운 영어 단어를 이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삶의 터로서의 공간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다양한 관계성의 총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로카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로컬이 우리 청년들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텔레비 프로가 많죠. 저는 처음에 뭐 텔레비를 자주 못 보기도 하지만 잘 이런 프로그램을 안 봤는데요. 저는 다 한 거거든요. 결혼했고요. 삼시세끼 밥 잘 먹고요. 강아지를 키웠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일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뭐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죠. 저거 보는 게 그렇게 재밌으면 직접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문화 전문가가 신문에 컬럼을 썼더라고요. 지금은 일상이 환상이 된 시대가 됐다. 다 판타지라는 겁니다. 청년들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이쁜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니엘 투터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월드컵 때 한국에 있었고요. 응원전을 보면서 한국에 매료됐던 거죠.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돼서 한국 특파원을 자처합니다. 기자의 눈으로 한국 사회를 보니 그렇게 신났던 한국은 아니었어요. 그 책을 씁니다. 한국은 기적을 이루긴 했으나 기쁨을 잃은 나라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심하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 경쟁이 공정하기라도 하면 좋은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밑에서 출발했던 친구들이 뛰다가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곳을 쳐다본 거죠. 농촌을 쳐다본 겁니다. 여기는 공정하지 않을까? 여기는 경쟁이 더 심하지 않을까? 덜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농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은 또 여기를 탈출하려고 다람쥐 쳇바퀴를 돕니다. 그거 아세요? 농촌 아이들이 농촌 체험 더 안 하는 거? 읍내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창문을 열면 논이 보이는데요. 논에 들어가 보질 않았어요. 도시 아이들은 논에 들어간 아이들이 다 대부분 들어가 봤는데요. 아무튼 아이들만 도는 건 아니죠. 저희 세대도 농촌에 살고 있는 저희 세대도 같이 돕니다. 학원비를 벌려고, 대학 등록금을 벌려고, 또는 서울로 도시로 대학으로 가면 또 뭐 방세도 내야죠. 이러면서 두 세대가 같이 돌았는데 무언가 해결되고 있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해결책이 중앙이 우리 중앙정부가 해결해 줄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지역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또 난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주유소는 점점 없어지겠죠. 지금 있던 우리가 하던 일 중에 여러 가지는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인공지능 자동차 기사라고 하는 직업이 없어지겠죠. 저도 거기까지 생각했었는데요. 이 자동차가 사고가 안 나서 보험사도 없어지고 자동차 공업사도 없어지고 급기야 자동차 공장도 이 자동차를 튼튼하게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도 없어진답니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오래전에는 한 30% 없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50%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모르겠다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AI하고 로봇이 결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답니다. 이제 그럼 청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30년 뒤에 뭘 하고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더 앞서요. 10년 뒤에 난 뭘 하지? 이렇게 어디 강의 다니고 컨설팅하고 뭐 이런 일들도 앞으로 10년 하면 오래 하는 거일 텐데요. 그 후에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청년학교를 했을 때 청년들이 저희 동네에 오면 처음에는 제 눈을 잘 못 봅니다. 도시에서 밀려난 루저라고 생각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사라고 하는 건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먹고 사는 거라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네 친구들은 서울이나 대전에 대기업에 일하더라도 45부터 잘리기 시작할 거야. 너는 지금 힘들더라도 농업과 관련된 일을 찾으면 평생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볼 땐 네가 더 현명해. 네가 더 똑똑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완주에서 살아보자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몇 달 지나면 막 웃고 다니고 이제 눈도 마주치고 그래요. 그래서 제 얘기가 먹혔나. 그래서 술 마실 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요. 애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기 사는 어른들 봤더니 다 똑같던데요. 사는 거 다 비슷하던데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정답이겠죠. 한데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저는 4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먹고 사는 일이라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AI가 농사를 짓더군요. 로봇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농부도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사실 그래서 나도 은퇴하면 뭐하지? 뭐 이런 고민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또는 우리 아이들, 제 아이들 또 이제 뭘 해야 되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우울하게 몇 달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김성원 씨를 만났는데요. 뭐 아시는 분 잘 아시죠? 네, 장흥에 오래전에 귀농을 했고요. 자기 집을 지었는데 잘못 지어서 부시고 집을 한 채를 더 지었고 창고도 짓고 이 소식을 주변에서 알아서 주변에 귀농하신 분들이 집을 같이 짓자 해서 아주 단기간에 집을 한 10채쯤 지읍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집짓기 학교를 했었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가르친 사람들 중에 몇 프로나 집을 지었을까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조금 많이 쳐서 5% 이렇게 답을 했더니 2%였다고 자기가 알아봤더니,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은 이 집짓기 학교에 갈 때부터 집 지을 생각도 없었고 집 지을 계획도 없었고 집 지을 돈도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는 집 짓는 걸 배워보고 싶어서 갔다. 근데 김성원은 집 지을 일이 없는 사람이 그걸 왜 배우느냐가 궁금했던 거죠. 서강대 철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찾으려고 또 며칠을 고민한 겁니다. 김성원이 찾은 답은 이거였어요. 박사님, 사람들한테는요 건축 본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듣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저는 집을 지어본 적은 없는데요. 제 건축 본능 때문에 개집을 5번 지었습니다. 부시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부시고 다시 지어본 거죠. 네, 이 본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무언가 지어서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왔고 그래서 그게 DNA에 남아있다 이렇게 김성원은 얘기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럴듯하잖아요. 네. 그러더니 나머지 거가 해결됐어요. 아니 왜 그 매연이 심한 서울에서 꽃주택을 꼽으면서 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간 거죠. 그 좁은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똥냄새가 나는데 키우고 있는지도 이해가 가는 거죠. 우리한테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본능에 가깝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본능에 가까운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가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본능을 찾았는데요. 이게 돌봄 본능이에요. 네, 저희 집사람이 영양사인데요. 50이 넘었는데 지금 간호대학교 2학년입니다. 어느 날 직장을 때려치고 간호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뜯어 말리고 싸우고 이러다가 이해해보자 해서 찾은 게 이거였습니다. 네, 가족이 아프다고 로봇한테 그걸 맡기진 않겠죠. 네, 이것도 본능에 가까운 거구나. 우리 와이프도 본능을 찾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 본능에 의한 거는 안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한데 이 본능에 의한 거가 더 같이 써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로봇이 만드는 돈가스 5,000원, 사람이 만드는 돈가스 5,000원, 여러분 뭐 드실래요? 네. 이게 더 같이 써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증거를 찾았어요. 옛날에 프랜차이즈 빵집 들어오면 동네 빵집 다 망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망할 빵집은 망했고요. 한데 지금 동네 빵집 새로 생기죠. 네. 근데 프랜차이즈 빵집처럼 다양한 빵을 만들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카롱만, 케이크만, 식빵만 이런 빵집들이 동네에 생기고 훨씬 비쌉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이 사죠. 그래서 잘 안 망하고 동네에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그 빵집 주인의 본능을 소비자들이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고 있죠. 더 같이 있어질 수 있겠다. 사실은 우리가 농촌에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일에는 돈을 버는 노동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활동도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소명도 있겠죠.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를 다 해보거나 균형이 있어야 될 텐데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돈 버는 노동만 하고 죽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어쩌면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프랑스의 인문학자가 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고용이 종말된다. 고용이 종말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요.
이 양반은 아예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용이 없어지면 실업도 없어지는 거다. 더 이상 실업이라고 하는 불안과 고통에 떨 필요가 없어지니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언제 잘릴까 걱정하고, 잘리고 나면 난 실업자이니 다시 고용되기를 계속 노력하고, 이러다가 삶이 끝난다. 이제 고용이 없어지니 실업도 없어질 것이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논산에 있을 때 부모님의 농장을 이어받은 청년들하고 뭔가 창업하는 일을 조금 같이 했었는데요. 오늘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서울이나 대전에 대기업 다닌 친구들과 비교해서 행복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행복하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을 3장씩 나눠주고 행복한 이유를 3가지 정도 써봐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잇을 받아서 비슷한 얘기를 옆에 붙이면서 1등이 뭘까를 찾아보려고 한 거죠. 1등이 엄마 밥을 먹을 수 있어요가 1등이었습니다. 제가 여자 청년한테 물어봤죠.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자기 친구는 대전에 직장을 다니는데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꼭 밤에 온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피곤해. 근데 내일 새벽밥 줘야 돼. 뻗어서 잔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해준 새벽밥을 먹고 수다를 한참 떨고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이 안 된다고 자기한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걔랑 비교하면 자기는 매일 엄마랑 밥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붙여서 한 말이 있어요. 근데 엄마랑 매일 싸워요.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부모님의 농장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무언가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남자 청년한테 물어봤죠. 넌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 친구는 복지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농업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때인데요. 휠체어가 들어가는 딸기 하우스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딸기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농장에는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래 사회적 농업 이런 걸 농림부가 준비하고 있어서 그거 지원받으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줬는데요. 얼마 전에 대전에 강의를 갔다가 어떤 청년이 등치가 뻔한 청년이 갑자기 강의 끝났는데 쪼국쪼국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등치가 워낙 커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인사를 꾹뻑하더니 박사님 이 친구 그 휠체어가 들어가는 딸기 농장을 만들겠다는 친구가 제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하우스 만들었습니다. 박사님한테 알려드리려고요. 이렇게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겠죠. 자, 이 3가지가 나중에 행복학과 관련된 책을 봤더니 행복의 조건 3가지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갖는 것, 불안하지 않은 것, 되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향해서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나선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이 지역으로 내려오겠구나. 또는 농촌을 떠난 아이들도 다시 다 내려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주에 오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했던 청년학교에서 공부한 여학생한테 눈이 맞아가지고 그 친구하고 결혼하면서 귀농한 친구인데요. 부인하고 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 들어올 때부터 목수가 되겠다고 교육을 받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원래 했던 일은 민들레라고 하는 대한교육 단체에서 청소년 활동을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들어와서 목수로서 청년들과 목수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부인하고 농사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 이제 청소년 활동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가 했던 경험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실 비상근으로 프로그램 돌아갈 때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바람직하게 지금 농촌에 들어왔다라고 지금 이 친구의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농사를 짓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동네 할머니가 글을 못 읽는 게 이제 한이었다가 한글을 배우고 시를 쓰셨는데요. 시내버스 글자 보고 탄다. 일기를 쓴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요즘 공부하는 날만 되면 왜 그렇게 뭔 일이 생기는지 결석하자니 부하가 나서 죽겠다. 이런 시를 쓰셨는데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나는 부하가 날 만한 재밌는 일을 할 적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할 수 있을지 또는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저는 우리 세대가 됐든
또 청년들이 됐든 사는 동안 부하가 날 만한 재밌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하가 날 만한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테헤란로가 아닐 거고 여의도 증권가는 아닐 거고 여하튼 농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로컬에서는 청년들한테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로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생각과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청년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농촌에서 하면 좋겠다. 저도 은퇴하면 그런 청년들과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본능을 찾고 그 본능 속에서 여러분 농촌에 들어왔다면 농업을 기본으로 노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또 찾아내고 또 그 일 속에서 지역사회를 바꾸는 일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 스파이럴 모양은 퍼머컬처에서 약간 시그니처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이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분야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와 연결되어 가면서 이 스파이럴처럼 확장돼 나가야 완결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주변을 확장시키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농촌에서 꾸며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